안녕하세요. 민돌군입니다. 오늘은 주거지 선택에 있어 전세와 매매를 고민하는 분들께 결혼 얼마 안 된 제 지인들이 각각 전세와 매매를 선택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선택에 정답은 없겠지만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세를 하신 분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 오래된 신도시에 집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도시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다 보니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서 중심 상권과 떨어지지만 10년 차로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고 세대수 1000세대 이상인 34평 아파트를 1억 8천 전세로 들어갑니다. 계약 기간인 2년 동안은 잘 살았으나 문제는 집값이었습니다. 계약 당시는 2억이 넘던 집값이 이제는 1억 7천이 되었고 자영업을 하던 집주인은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되었죠. 역전세가 된 것입니다. 집주인은 줄 돈이 없으니 집을 사라고 하였고 여러 방법을 알아보았지만 어쩔 수 없이 1억 7천에 집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2년을 더 살았지만 집값은 나날이 더 떨어지고 이제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팔리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신도시에서도 중심 상권이 도보로 가기 멀다는 점이 약점 입지는 아주 크게 작용했던 것이었죠. 결국 집값은 1억 3천까지 떨어졌고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1억 2천에 급매를 하여 겨우 팔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내어 3억이 넘는 준신축 아파트에 갑니다. 이게 불과 5년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분은 얼마를 손해를 본 것일까요? 일단 집값으로만 5천만 원을 손해보았습니다. 부가 비용은 대략 계산해보면 이사비용, 전세복비, 매매복비, 취득세, 재산세, 매매복비 총 860만 원 정도. 다시 이번 집을 매수하였으니 매매복비와 취득세, 이사비용을 해서 700만 원. 5년 동안 집값이 떨어진 것과 손해본 것과 별개로 부동산 중개 비용, 세금, 이사 비용까지 하면 1,500만 원 정도가 들었네요. 처음부터 2번 집을 매수했다면 1번 집 부가 비용은 들지 않았겠군요. 1번 집을 살 당시 2번 집은 신축 아파트였는데요. 그 당시 분양가는 2억 7천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사실 때는 3억 1천에서 3천 정도 수준.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체적으로 집값이 조금씩 회복하여 이번 집은 3억 4천에서 8천이 되고 매물이 없습니다. 1번 집은 1억 3천에서 4천이지만 거래가 없습니다. 이분의 사례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전세도 2년마다 집을 옮기면 복비 및 이사 비용이 만만치 않고 전세도 되도록 좋은 입지 및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러한 선택 미스들로 전세와 매매의 단점들만 얻게 되었다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전세는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전세금을 올려줄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집값이 내리면 위와 같은 역전세 상황이 발생하여 전세금을 받기 힘들어져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살거나 집을 매수하거나 힘들게 돈을 돌려받던지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지인으로 25평 아파트를 1억 4천에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위 분과는 다르게 7천만 원은 대출을 해서 들어간 상황이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아이가 2명이 되어 집이 좁아졌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져 1억 2, 3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전세 계약을 할 때 본 집주인은 번듯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었고 투자용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집값은 떨어졌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 어찌어찌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웬걸 집은 공동명의였는데다가 사업체는 파산하여 이미 수많은 채권자들이 회사의 볼펜 하나까지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다른 명의자 역시 영혼까지 다 털리고 도망다니며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매에 넘겨봤자 제값도 못 받을 것이고
제값을 받아도 이미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높아 손해인 상황이죠. 이분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전세집에 아직 거주하고 계시고 법적 공방을 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힘든 상태입니다. 이분의 사례가 매우 극단적이긴 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출 없는 집주인보다 대출 껴서 다주택인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 집주인이 변제 능력이 없어졌을 때 경매로 넘어가면 유찰도 다수될 것이고 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텐데 과연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희 동네는 지방이라 집값이 넘사벽은 아니라서 그런지 웬만한 다른 지인들은 다 집을 샀습니다. 마지막은 오피스텔을 전세로 산 신혼부부입니다. 20년이 다 돼가는 구축밖에 없는 동네에 25평형이 있는 오피스텔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피스텔이라 위치는 상가가 많아 살기 나쁘지 않았지만 그래봐야 신혼집으로 많은 아파트들 놔두고 오피스텔 사는 사람은 잘 없죠. 당시 매매가가 1억 7천 정도로 기억되는데 이 부분은 1억 3천 정도의 전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피스텔이 좋은 것이 가구부터 시작해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까지 웬만한 것들은 옵션으로 되어 있어 혼수 구입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짐도 그냥 개인 자차로 운반하여 이사비도 들지 않았고요. 위치도 동네에선 나름 괜찮아 살기도 편했습니다. 그러나 소형 오피스텔이 가격 방어가 될 리가 만무하고 매매가가 전세가랑 똑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다행히 이 부분은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놓아서 전세금을 지킬 수 있었고 4년을 살다 지금은 지역에서 좋은 아파트 청약받아 놓은 것을 입주하여 프리미엄만 1억 붙은 곳에 새 혼수를 장만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부도 오피스텔이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괜히 좁은 집에서 전세 시작했다가 나중에 가구, 가전 크기도 안 맞고 하면 새로 사야 하고 이사 비용 등 각종 비용까지 생각하고 청약까지 해두었으니 이것저것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전세를 들어갔을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보았는데요. 전세에도 장단점이 있지만 큰 단점이 너무 큰 돈이 묶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만약 내가 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전세가 발생해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이 안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 부부가 전세 보증보험을 들고 계약기간 이후의 거처를 정해놓은 것처럼 전세는 매매보다 신중히 계획하셔야 합니다. 왜 처음 두 분은 전세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조건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증공사에서 거절당하거나 임대인이 보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것만 생각해서 전세를 하기보다는 보다 신중하게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매매하신 분들의 경우를 볼게요. 20년이 가까워오지만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상가, 학교, 대중교통 등 생활권이 좋고 20평대의 소형 평수 아파트를 1억 5천에 매입하는데요. 오래되었다 보니 아무래도 집 수리 및 리모델링 비용까지 하여 2천만 원 정도는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값이 떨어져서 매매가가 1억이 되었습니다. 취득세, 복비, 리모델링 비용, 재산세까지 하면 7천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리모델링 한 것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한 비용을 썼다고 생각해야지 리모델링 공사한 제값을 받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의 상황이고 집값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도 아닌 변두리에 건령이 20년이 넘었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불가한 아파트가 다시 회복하기는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이분 자체는 집값에 신경을 안 쓰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좀 더 내가 살 지역에 대해 분석한 뒤 시기에 맞게 매수하였으면 더 적은 비용으로 집을 매수할 수 있었겠네요.
물론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고는 신도 알 수 없으니 그냥 내가 원하는 집을 사서 손해볼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까지 나온 사례들이 다 하락기에 손해를 본 경우였는데요. 이분 역시 집값이 몇 천만 원씩 떨어지고 비싼 곳은 1억도 떨어질 때 신혼집을 위해 시내 재개발 신규 분양의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주위 분들은 학교도 그렇고 위치가 애매하여 우려를 하였죠. 부동산 하락기에 마이너스 P가 속출했고 이분도 대출 이자를 내는 상황에서 걱정을 하였지요. 시간이 흘러 입주를 하게 되었고 시세 또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 속속 플러스 P가 보이기 시작하고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P일 때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부동산의 최고 적기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 실거주 한 채로 좋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하락기에서 안정기로 접어들어도 하락폭만 그칠 뿐 시세를 회복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곳을 포함해서 신축 아파트들은 조금씩 회복하여 약상승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및 잔금을 대출하기가 수월하여 자금 융통이 쉽고 신축이므로 노후에 의한 감가를 받지 않으므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주변 비슷한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를 비교 계산하여 접근한다면 하락하더라도 큰 손해는 피할 수 있고 팔고 싶다면 권령이 얼마 안 되어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므로 실거주 한 채를 선택하신다면 무리하지 않는 대출선에서 분양 아파트를 들어가는 것이 비교적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이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1억이 떨어진 곳도 있다고 했는데요. 시내 중심지의 아파트들이 지속적인 상승을 거듭하다 하락장을 맞으니 권령도 생기고 그동안의 상승치를 다 까먹은 것이죠. 이 부분은 직장은 멀지만 시내 중심에서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 1억이 떨어진 시점에 중심가 10년차 아파트를 3.5억에 구입하게 됩니다. 이 부부 입장에서는 1억이나 떨어졌으면 바닥이라고 생각하였고 부모님들도 돈을 보태주시면서 외곽보다는 시내 중심지에 있는 것을 추천했으며 부부의 생활 패턴 역시 시내 생활이 맞았습니다. 어찌됐든 때가 잘 맞아서 집값은 점점 보합세로 접어들고 조금씩 상승하면서 지금은 4억이 조금 넘어가며 2년 사이 5천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을 얻게 되었죠. 거주 여건도 매우 만족하면서 말이죠. 흔히 투자 도서에서 말하는 공포에 매입하라를 아주 잘 실천한 케이스입니다. 이미 많이 하락했는데 더 많이 하락하면 어떠냐고 하니 이 동네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집값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전세와 매매, 각각 세 부부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전세가 나쁘고 매매가 좋고 이런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계획을 세워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주하는 지역이 하락세가 심하여서 객관적인 자료는 못 되지만 상승장이어도 디테일만 다를 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례들에서 공통점이 하나 보이는데 입지는 거짓말 안 한다는 점이죠.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적이니 모두가 입지 좋은 새 집을 구할 수는 없지만 입지를 1순위를 두고 나머지를 타협해 가면서 집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실거주 한 채는 전세든 매매든 살아야 하고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계속 살 거면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니 자신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집을 찾으면 됩니다. 물론 실거주 하시면서 시세 차익을 얻고 팔고 나가는 홈테크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선호하는 경향이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월세를 선택할 것 같네요. 큰돈의 레버리지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가 되셔서 모두들 좋은 집 얻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